엄마. 마른 목구멍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소리였다. 마치 7월 한낮에 숨 막힐 듯한 더위 속에 말라붙은 잎사귀가 부스럭대는 소리 같았다. 텅 빈 작은 부엌, 고요만이 가득하다. 천장 선풍기가 삐걱대며 도는 소리와 초침 소리만이 길게 이어지며 이 끔찍한 침묵을 조롱하는 듯했다. 한숙자 할머니는 뜨겁게 달궈진 타일 바닥 위에 옆으로 쓰러져 누워 계셨다. 얼굴은 한쪽으로 바닥에 묻힌 채 오른손을 뻗어 구식 회색 유선 전화기까지 몇 센티미터 남기고 있었다. 몇 센티미터 하지만 그 손은 더 이상 힘을 내어 뻗을 수 없었다. 호박국이 타일 위로 쏟아져 흘러내렸고 방금 따끈하게 따라놓은 찬물까지 뒤섞여 있었다. 식은 음식에 차고 텁텁한 냄새가 푹푹 찌는 공기 속에 퍼졌다. 그녀는 그 혼란 속에 쓰러져 있었다. 마치 침묵 속에 버려진 상처처럼. 집안엔 아무도 없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도 혹은 괜찮아? 하고 묻는 누군가의 목소리도 없었다. 들리는 것은 할머니 자신이 내는 숨 가쁜 끊어진 숨소리와 리듬이 어긋난 선풍기 소리뿐이었다. 몇 주간 그녀는 자신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어지러웠다. 집안 청소를 하려고 허리를 숙이면 시야가 흐려졌다. 뜨거운 물을 붓는 손이 떨렸다. 하지만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아들이 걱정할까 두렵고 며느리가 원망할까봐 두렵고 폐가 될까봐 두려웠다. 전화를 걸려다 다시 자신에게 다짐했다. 다음 주말에 걸어야지. 지금 바쁠 테니까. 주말은 또 다음 주가 되었다. 다음 주는 또 다음 달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주방에서 밥상을 들고 나가려는 순간 그녀의 발은 갑자기 멈춰섰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눈앞이 캄캄해졌다. 손이 떨리며 밥상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무 반응을 할 새도 없이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등이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고 머리는 살짝 타일 바닥에 닿았다. 크게 넘어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처럼 나이 든 사람에게는 그것은 치명적인 낙상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신음 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었다. 그녀가 사라진 것을 궁금해하는 이도 없었다. 한때 가족의 둥지였던 그 집에서 오후 2시 25분 시계가 그 시간을 가리킬 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눈은 반쯤 떠져 있었고 메마른 시선이 허공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힘겹게 속삭였다. 유언처럼.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고 싶진 않았는데. 그 작고 오래된 집은 한때 정말 따뜻한 곳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 한숙자 할머니는 하루 종일 손에서 일이 떠날 새가 없었다. 아침엔 밥을 짓고 점심엔 빨래를 하고 저녁엔 손주 공부를 봐주며 그 집엔 웃음소리,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들이 매일 익숙한 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하지만 지금 그 집은 너무 넓었다. 크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녀 혼자 남았기 때문에. 아들 준호는 이렇게 말했었다. 엄마, 우리 도시로 잠깐 이사할게요. 지훈이 학교도 좋고 제 일도 안정될 것 같아요. 주말마다 꼭 올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다녀와라. 엄만 괜찮아. 하지만 그 주말은 벌써 5개월 전 이야기다. 처음엔 전화도 했었다. 그러다 몇 줄 문자만 보내고 이젠 아무 소식도 없다.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다.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살아갔다. 하루하루를.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피에 새겨진 습관처럼 마당을 쓸고 화초에 물을 주고 죽을 끓였다. 비록 함께 먹을 사람은 없었지만 아침 식사는 묽은 죽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식은 차 한 잔이었다. 그녀는 혼자 먹고 혼자 치우고 혼자 대문 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무언가를 바라는 듯이. 하지만 스스로도 무엇을 바라는지 몰랐다. 한낮이 되면 햇빛이 너무 강해서 선풍기 바람으론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에어컨은 켜기 꺼려졌다. 전기세가 아까웠다. 그녀는 색이 바랜 종이 부채만 가만히 흔들었다. 그녀의 몸은 날이 갈수록 약해졌다.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고 머리는 간헐적으로 묵직하게 아팠다.
어떤 날은 너무 빨리 일어나는 바람에 어지러워 벽을 짚고 서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묻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온 건 어머니, 제가 보낸 돈 받으셨어요? 햇볕에 너무 나가지 마세요. 라는 말 한마디였다.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 외엔 아무 말도 없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집엔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와 오늘은 머리가 좀 아프다. 아마 날이 더워서 그런가 보다. 죽 반 그릇 먹었다. 배가 고프진 않네. 아무도 연락 안 왔다. 뭐 바쁘겠지.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점점 침묵에 익숙해졌다. 익숙해져서 어지러움이 밀려오면 그냥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고 스스로 일어섰다. 익숙해져서 정말로 쓰러졌을 때에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한숙자 할머니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다. 자신이 평생 쉼터라고 불렀던 그 집이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그녀가 쓰러지는 마지막 장소가 될 줄은. 몇 달 동안 그녀는 늘 하던 대로 살았다. 불평도 부탁도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직 그녀만 알고 있었다. 매일 조금씩 몸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엔 불면증이었다. 소음 때문이 아니었다. 단지 이야기를 나눌 사람 하나 없이 혼자라는 그 적막함 때문이었다. 얇은 요위에서 밤새 10번도 넘게 뒤척였다. 어느 날은 눈을 떴는데 새벽 4시였다. 가슴이 쿵쾅거리는데 왜 그런지 알 수 없었다. 그 다음은 식사였다. 부엌에 들어설 때마다 과거의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밥을 짓고 상을 차려도 젓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뿐이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식사량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숟가락 2번 뜨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물도 잘 안 마셨다. 목이 따끔거릴 때에서야 아차하고 한 모금 넘겼다. 어느 날 깜짝 놀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겨우 물 반 컵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끔 일어설 때 어지럼증이 왔다. 혈액이 머리로 확 쏠리며 눈앞이 흐려졌고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탁자를 붙잡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이 탓이지 뭐.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누구도 그녀의 혈압을 재주지 않았다. 누구도 묻지 않았다. 어머니, 요즘 어지럽지 않으세요? 누구도 그녀의 걸음걸이가 느려졌음을 보지 못했다. 누구도 그녀의 손이 숟가락 하나 들기 어려울 정도로 떨린다는 걸 보지 못했다. 그날 7월 중순에 숨막히는 더위. 뉴스와 방송에서는 연신 열사병 주의보를 전했지만 그녀는 TV를 켜지 않았다. 낡은 선풍기는 2번 돌고 나더니 삐걱대며 멈칫했다. 그녀는 참았다. 전기세 비싸잖아. 난 괜찮아. 점심은 애호박국에 두부 몇 조각을 넣어 끓일 생각이었다. 채소를 막 썰고 있었는데 어지럼증이 몰려왔다. 손이 차갑게 식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칼을 내려놓고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눈앞이 캄캄해졌다. 쿵! 건조한 충격음이 울렸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온몸이 타일에 부딪히며 쓰라린 고통이 퍼졌다. 엉덩이는 단단히 부딪혔고 머리는 식탁 모서리에 살짝 닿았다. 피가 나지는 않았지만 정신이 아찔했다. 숨을 몰아쉬려 해도 목이 너무 말라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두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옆으로 쓰러진 채 몇 뼘 떨어진 회색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가까웠다. 정말 가까웠다. 손을 뻗었다. 한 번, 다시 한 번. 세 번째에는 손가락이 번호 버튼과 몇 센티미터 남짓 남았다. 하지만 이내 손이 떨어졌다. 38도를 넘는 찜통 더위 속 그녀의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누굴 부를 수도 없었다. 천장의 선풍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돌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떠올렸다. 수년 전 세상을 떠난 그 사람. 그가 그녀를 업고 산을 내려갔던 날들이 생각났다. 발을 삐끗했던 그녀를 업으며 늙은 사람, 무리하지 마요 하고 부드럽게 타이르던 목소리도
이제는 그녀를 타이를 사람도 업어줄 사람도 없었다. 그녀를 엄마라 부르는 이조차 수개월 동안 단 한 명도 없었다. 통증은 전신으로 퍼졌고 이어서 마비처럼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세상이 서서히 흐려졌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한마디를 속삭였다.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애들이 언제쯤 알게 될까? 그리고 모든 것이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태양은 오래된 주택가 지붕 뒤로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다. 저녁바람이 불어왔고 하루 종일 달궈진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스쳐 지나갔다. 김 할머니 장터에서 콩나물 가득 든 봉지를 들고 돌아오던 그녀는 한숙자 할머니의 대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집안엔 불이 켜지지 않았다. 음산할 정도로 조용했다. 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숙자 씨, 집에 계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삐걱대는 선풍기 소리만 기계적으로 반복될 뿐. 그녀는 문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 순간 그녀의 직감이 속삭였다. 뭔가 심상치 않다. 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손자를 불렀다. 자물쇠 좀 따봐라. 뭔가 이상해. 문이 열리자마자 뜨겁고 답답한 공기가 확 밀려 나왔다. 상한 국 냄새와 마른 땀의 냄새가 뒤섞인 무거운 공기.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차가운 부엌 바닥. 그 한가운데에 한숙자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다. 몸은 비틀린 채 오른손은 전화기를 향해 굳어 있었고 국물은 바닥을 가득 적시고 있었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갈라져 자줏빛을 띠고 있었다. 눈은 반쯤 떠 있었으나 초점은 흐려져 있었고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119 빨리 불러. 김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부짖듯 터져나왔다. 10분도 안 되어 구급차가 도착했다. 간호사는 맥을 짚었다. 아주 약했다. 혈압은 심하게 떨어졌고 체온은 한여름치고는 이례적으로 낮았다. 산소호흡기, 수액, 들것, 휠체어. 모든 것이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진행됐다. 하지만 그 주인공은 3시간 동안 외롭게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던 한 명의 어머니였다. 한편 도시에서는 준호가 회의 중 전화를 받았다. 김아주머니 오랜 이웃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불길한 기분이 스쳤다. 여보세요? 접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상태가 안 좋아요. 그 말 한마디로 충분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다. 심장이 요동쳤고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목은 막혀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혜진이 뛰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엄마 넘어지셨어. 아무도 몰랐어. 3시간 동안 거의. 준호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두 사람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응급실로 옮겨진 상태였다. 뿌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는 팔에 수액이 꽂힌 채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담요는 배 위까지 덮여 있었으며 다리는 고정 지지대로 감싸져 있었다. 준호는 의사실 문을 가볍게 두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나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의사는 안경을 벗고 담담하지만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심각한 탈수로 인한 저혈압 상태였습니다. 넘어지면서 골반에 미세 골절이 생겼고 밤까지 방치됐더라면 장기 손상이나 깊은 혼수 상태로 이어졌을 수 있었어요. 그는 말을 잠시 멈춘 뒤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노인분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체내 수분은 누구보다 빨리 빠져나간다는 걸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돈만 보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봄은 물질만으로 되지 않아요. 시간이에요. 관찰이에요. 그리고 제때 건네는 한마디 물음이에요. 그분은 3시간이나 누워 계셨어요. 만약 이웃이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의사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모든 걸 이해했다. 병원 복도에 서 있던 준호는 두 주먹을 꼭 쥐었고 심장이 쥐어짜이듯 아팠다. 생각났다.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건 3주 전이었다. 통화는 2분도 채 안 됐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 건강 챙기세요. 나 지금 좀 바빠요. 혜진은 의자에 앉아
몸을 웅크린 채 흐느껴 울었다. 그녀의 머릿속엔 바닥에 쓰러져 홀로 계셨을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중얼거렸다. 엄마, 우리가 대체 어디 있었을까요? 엄마가 제일 필요했을 때. 한숙자 할머니가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처음 며칠 그녀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자는 척할 뿐이었다. 그것은 화가 나서가 아니라 아직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아이들, 손주들이 정말로 돌아온 것인지.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희망이 피어났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눈을 뜨자 혜진이 옆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어머니 조금 드셔보세요. 좀 식혀놨어요. 준호는 수건을 개고 침대 시트를 갈고 노인 골절 후 회복에 관한 책자를 조심스럽게 읽으며 차근차근 정성껏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던 모습이었다. 심지어 가족 단체 채팅방까지 만들었다. 이름은 엄마 돌보기 매일매일. 거기엔 물 마시는 시간, 혈압 체크 시간, 그리고 외로우시지 않게 영상통화 시간까지 정리해두었다. 어느 날 오후 지운 스마트폰과 게임에만 관심 있던 손자가 병실로 달려왔다. 작은 공책을 들고 할머니, 나랑 같이 일기 써요. 나는 매일 하나씩 좋은 일 쓰고 할머니도 좋은 일 하나씩 꼭 써요. 한숙자 할머니는 손자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은 진심이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부모가 말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관심을 갖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었다. 퇴원날 가랑비가 내렸다. 공기는 시원했고 마음도 가벼웠다. 준호는 어머니를 안고 차에 태웠다. 간병인을 부르지도 간호사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다. 그의 손으로 직접. 그는 어머니를 부드럽게 부축하며 말했다. 이번에 집에 가면 엄마는 더 이상 혼자 안 계세요. 제가 약속해요. 집에 도착한 그녀는 익숙한 방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침대는 낮아졌고 양옆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의자가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은 부드러운 카펫으로 덮여 있었다. 부엌은 정돈되어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작게 나뉜 반찬통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혜진은 차를 우려 2잔을 따르고는 시어머니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께서 그렇게 혼자 계셨던 줄 정말 몰랐어요. 돈 보내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늘 강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눈을 마주쳤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사실은 그 외로움에 익숙해지려고 애썼던 것뿐이야. 그날 밤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했다. 몇 달 만에 처음이었다. 거창한 상차림은 아니었지만 따뜻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지훈이 학교 이야기를 하고 준호는 엄마, 물 좀 드세요 하고 챙겼다. 그녀는 하나하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날 김 아주머니가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다시 볼 수 있었을까? 모두가 잠든 밤, 그녀는 중단된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아무도 알까? 그녀는 조용히 3페이지를 넘기고 펜을 들었다. 오늘 지훈이가 같이 일기 쓰자고 했다. 준호가 차를 방까지 가져다 줬다. 혜진이 어머니 힘드시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다. 그 3글자에 눈물이 날 뻔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몇 초간 멈추게 만들었다면, 어머니를,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다면, 혹은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고 싶게 만들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댓글이 누군가에게 잊고 있던 부모님의 존재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작은 알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평범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지금 조용한 깨달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사랑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제때 건네면 됩니다.